사채부터 시작할게요. 비유동 부채. 뭐 원리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고 108번이랑 109번이 사채를 발행하는 문제거든요. 뭐 일반적인 형태라면 그러니까 사채도 돈을 조달받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는 앞에 차입금에서도 했었지만 은행에서 빌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뭐 은행에서 좀 빠꾸를 먹었다거나 아니면 이미 빌렸는데 더 빌릴 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한테 가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108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한다 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빌리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제일 편한 거는 한 명한테 1000만 원을 빌리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은행에서 지금 배지를 먹고 왔어요. 그래서 증권회사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빌리고 싶다, 좀 알아서 해달라 하면 증권회사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채권을 1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권회사 앞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시켜 10,000원짜리를 팔아라, 수수료 주겠다, 많이 팔수록 수수료 많이 준다. 그러면 10,000원짜리 1000개를 완판시키면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구조로 가는 거지. 그래서 뭐 발행가액 950만 원. 그래서 그 기본 원리가 증권회사 가서 그 영업사원들이 엄청 추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은 자기한테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는 거다. 응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학원으로 와서 상담을 받을 때 이걸 막 추천을 해. 뭘까요? 아, 이게 많이 남는구나, 그런 느낌이지.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밖에 없다고. 모르면 호구 당하니까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생활의 정보들을 추천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가 좋으니까 추천하지. 뭐 학원 까는 건 아니고요. 그럼 액면가액 1000만 원, 발행가액 950. 근데 원래 1000만 원 빌리면 10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그게 맞잖아요. 근데 발행가액이 950이다 이 말은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은 950만 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돈을 빌리고 있는데 그 제일 만만한 게 은행이니까 은행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냐 못 주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발행가액이 950이라는 소리는 내가 950을 받는다는 소리고, 이 말은 내가 이자를 못 줘서 그렇습니다. 은행보다. 안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은행에 돈을 맡기면 뭐 2%를 준다고 쳐요. 근데 웬 듣보잡 회사한테 투자를 하라는 거야. 근데 이자도 1%밖에 안 준대. 바보가 아니고서야 왜 그런 회사 채권을 사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 얘네들이 듣보잡이긴 해도 950만 원만 빌려주시면 1000만 원으로 갚는데요 하면 그러면 한번 배팅을 해볼까?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안 망하면 이자를 많이 받는 꼴이 되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상품화된 차용증권, 차용증서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을 조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대변에 사채 1000만 원, 사채 1000만 원.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액면 금액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액면 금액이라는 개념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폐 쓰면 지폐에도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죠. 10,000원, 50,000원. 50,000원이 써 있는 건 50,000원으로 약속을 한 거죠. 10,000원이 써 있는 건 10,000원으로 약속을 한 거고, 그럼 여기서 1000만 원이 써 있던 소리는 내가 1000만 원이라고 적어서 상대방한테 준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1000만 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반대로 우린 10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소리. 그래서 액면 금액만큼 지불을 할 계획이니까 이게 부채 금액이 되는 거고요.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건 팩트예요.
근데 이때 원래 줄 돈이랑 받을 돈은 거래처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거래처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명한테 1,000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짜리 1,000개 이런 느낌이거든요. 1,000원짜리 10,000개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일단 대상이 한 명이 아니죠. 그리고 그걸 최초에 산 사람이랑 나중에 갚아야 될 때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이. 판매가 가능한 금융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적을 수가 없어요. 따로 장부를 관리해야겠지 그냥.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적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받은 돈이 9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있죠. 보통 예금에 950만 원이 들어왔다. 자, 일단 뭐 답은 좀 간단한 편인데, 근데 이때 발행 금액이 950만 원이다. 이거의 실제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실제로 내가 받아야 되는 돈에서 수수료까지 빠진 금액이거든요. 왜냐면 증권회사한테 수수료를 줘야 이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바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직원들 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수수료가 한 뭐 30만 원? 이 정도로 가정해볼게, 가정. 그럼 이 말은 내가 1,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을 하면서 실제로 98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증권회사한테 수수료 30 줘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980인데 빼기 30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럴 테니까 수수료를 실제로 줘야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1,000만 원에 비해 50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인 거지 그냥. 980 마이너스 30. 그래서 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수수료 30을 줬잖아요. 근데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안 쓴다라는 거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건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만 예외적으로 한다고 했죠. 수수료는 이름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수수료는 이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보통 예금 950 들어왔고, 그럼 50만 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50만 원이 비죠. 50만 원을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지금 사채를 발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보다 싸게 발행을 했죠. 이런 걸 할인 발행이라고 해요. 사채를 할인 발행한 거지. 그래서 이름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를 할인 발행했는데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이 50만 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요. 사채랑 세트예요. 그래서 사채의 반대이기 때문에 부채 마이너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50만 원이 비어서 덜 받았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덜 받았으니까 할인.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금액 950은 그냥 950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원래는 980인데 수수료 30을 차감하고 받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좋다. 왜냐면 수수료 내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980 마이너스 30 뭐 이 정도로 써놓는 것도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게 여기에다가 비교해서 12번 이렇게 써볼게요.
수수료가 엄청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좀 번거롭지만 비슷한 문제를 같이 봐놓으면 좋지. 잠깐 12번 보고 올게요. 어차피 뭐 다 써있으니까. 12번, 이 페이지에 1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에요. 단기매매증권 팔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수수료가 따로 없어서 제가 그냥 불러드린 게 있었거든요. 뭐 여기서 50만 원짜리를 75만 원에 팔았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했고 여기서 만 원을 빼보자 했어요. 그래서 50만 원짜리를 75만 원에 팔았는데 거기서 만 원이 빠졌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만 원짜리를 74만 원에 판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그냥 돈을 못 받게 하는 역할만 했죠? 이름 없잖아요. 여기다 900번 수수료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수수료는 원래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예외가 있었다.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는 900번 수수료가 나왔다. 걔만 예외다. 그러니까 원래는 살 때 팔 때 수수료 이름 다 없어요. 근데 단기매매증권 취득만 예외죠. 유일한 예외라고 해서 유일한 예외. 그래서 수수료는 헷갈리시면 한 번씩 모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108번으로 18페이지에 108번으로 그래서 980-30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09번으로 가보죠. 109번도 사채 발행이거든요. 네, 이번엔 액면이 2천이죠. 그러면 이게 부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채 2천.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 2,200이 들어왔네요. 얘도 그냥 쓰면 좀 심심하니까 원래 2,300인데 2,300인데 수수료 100 빠졌다고 합시다. 수수료가 안 줄 수는 없어요. 실제로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2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2,200만 원을 받았어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차감한 결과물이 발행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수료 빼도 더 받았죠. 그럼 이걸 할증 발행이라고 해요. 할증. 택시 타면 할증 붙죠. 새벽에 할증 발행. 결과물인 200만 원이 할증 발행 자금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사채의 금액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니까 강한 계정이 되고 부채를 늘립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만 냈는데 원래 사채는 그 뒤가 복잡해요. 이자 주는 게. 근데 나온 적 없고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채 발행까지는 할만해요. 근데 답은 쉬운데 또 설명 안 하면 안 되니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상황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방향에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이게 방향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살짝 바꿔볼게요. 108번 문제를 원래 발행가액이 1,050이었다. 1,050인데 수수료 100이야.
뭐야 이거 할증이 할인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최초 금액은 할증이죠. 1050. 근데 수수료 100은 어차피 뺏겨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 들어오는 돈이 950이지.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다. 1050 빼기 100. 그럼 일단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할인 발행이지. 아시겠죠? 수수료를 차감하고 결과물만 판단하는 겁니다. 수수료로 준 것도 못 받은 돈이잖아요. 아, 그럼 이걸 꺼놓으면 더 좋겠네. 죄송해요. 자꾸 번복해서. 그러면 1050 마이너스 100으로 합시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050 마이너스 100. 그럼 950이잖아. 결과적으로. 근데 할인 발행이라 이 말이지. 수수료까지 차감하고 결과물만 생각하니까. 네, 뭐 회계 1급에서는 사채 발행만.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을 기준으로 덜 받았냐, 더 받았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8, 109는 사채 발행.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지금 사채가 비유동 부채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계정 과목이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단기가 붙어 있으면 얘 유동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장기가 붙어 있으면 비유동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계정 과목 이름에 단기, 장기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편하겠죠.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근데 얘는 이름이 그냥 사채거든요. 그럼 사채가 왜 비유동 부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다 설명드린 거예요. 솔직히 쓰고 외우세요 해도 되잖아요. 이거 증권회사한테 수수료 많이 줘야 된다 했죠. 그럼 내가 어차피 돈을 빌리고 쓰는데 수수료를 많이 주면 보상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오래 쓰고 싶다. 최소 3년. 수수료 내가 이렇게나 많이 내는데 1년 빌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다 3년 써있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알아야 사채가 왜 비유동인지를 아는 거예요. 수수료 많이 내니까 뽕을 뽑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비유동 부채입니다. 사채는.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장기 사채 이렇게 외워버리는 것도 좋겠지. 장기 사채. 실제는 사채지만 사채 받고요. 그 다음에 110번. 110번은 일단 답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는 그 밑밥이에요. 밑밥. 다음 문제를 위한 밑밥. 110번은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요건으로 1억을 차입했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원래 돈 빌릴 때 이게 제일 깔끔하다고요. 은행 가서 1억 빌려주세요. 1억 갚을 테니까. 근데 하나은행 갔는데 배지 먹었어요. 그래서 108, 109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많이 내니까 빡치니까 아 최소 3년은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정도 스토리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은행 가서 돈을 한번 빌려봅시다. 하나은행 가서 그러면 사건 순서대로 좀 순서를 정할 때 항상 제가 현금 먼저 하면 편하다 그랬죠? 그럼 지금 1억을 빌렸으면 1억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보통예금이래. 그래서 일단 보통예금에 1억이 들어왔다. 그럼 현상만 적은 거죠. 그래서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건 현상이거든요. 그럼 그 반대편에 그 현상에 대한 내용을 써주면 돼요. 돈이 들어왔고 왜 들어왔냐?
이거 갚기로 한 돈이다. 하나은행한테 5년 뒤에 장기 차입금. 그리고 답은 일단 쉬운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장기, 단기 나오면 경계 생각하기. 5년 후면 얄짤없이 장기예요. 그러면 한번 좁혀볼게요. 2년이면 어떨까? 2년 후 상환 조건이래. 그럼 여기서 2년은 만 2년이에요. 딱 24개월. 2년이면 무조건 장기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볼 필요가 없다. 왜 그런지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이해하고 외우면 돼요. 이해하고. 그러면 기준이 올해로 해볼게요.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3개년으로 볼게요. 그러면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에 돈을 빌렸다. 그리고 2년 후 상환이에요. 만 2년 뒤면 2024년 2월 1일이에요. 장기죠? 내년까지가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지. 23개월은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기의 범위는 23개월까지인 거야. 최대. 그러면 24개월부터는 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절대 단기가 될 수 없으니까 2년부터는. 이렇게 예를 하나만 대도 되는 거죠. 2년은 희망이 없다. 단기가 될 희망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년부터 그 뒤로는 몇 년이 되든 장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이면 23개월까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지금 10월 30일이잖아요. 10월 30일. 그럼 이게 지금 기점으로 해서 언제까지 단기로서 희망이 있냐 따져보면 14개월일 겁니다. 14개월 더하면 12월 30일이거든요. 내년이죠. 그럼 희망이 있는 건 지금으로선 14개월이고. 근데 만약에 오늘 1월 1일이면 23개월도 되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경계를 생각하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111번이 중요해요. 중요 표시할게요. 111번은 유동성 대체라는 말이 나와요. 유동성 대체. 뜻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유동의 성격으로 대체되었다. 유동의 성격으로 대체되었다. 대체라는 말은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고 다른 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A가 B로 대체되었다라는 말은 A가 사라지고 B가 되었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유동성 대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유동의 성격으로 대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비유동이 사라지고 유동이 되었다라는 맥락인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비유동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은행 차입금 3년 만기겠지. 3년이면 볼 필요도 없이 장기죠. 비유동이고. 이 그림으로 그대로 써볼게요. 3년 만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월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2022년 중에 차입을 했다 이 정도면 돼요. 월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연도만 중요하거든요. 물론 몇 개월이나 하면 중요해지겠지만 그냥 3년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차입을 하고 돈을 빌리는 날에 언제 갚을지 정할 거 아니에요. 그게 3년 뒤거든요. 그러면 상환은 2025년이 되겠죠. 이것도 뭐 월일은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차입일에 상환일이 결정이 되고 상환이 내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장기 차입금으로 이름이 결정이 된 거죠. 빌리는 날에. 장기 차입금. 그럼 장기 차입금은 천천히 갚아도 되는 부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부채 중에서는 안전한 부채 느낌. 천천히 갚아도 된다. 그럼 이러다가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2022년 결산 한번 하고 23년 결산하고 24년 결산을 해요. 이때예요. 결산. 결산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최신화 시키잖아요. 봤는데 장기 차입금이 이제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닌 거예요. 내년에 갚아야 되거든요. 이 결산일 기준으로 보니까 내년에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처음에 장기 차입금이었다고 해서 장기 차입금으로 가만히 있으면 날벼락 맞는 거죠. 안전하네 하다가 보니까 내일 갚아야 돼. 그러면 이때 알아차렸으니까 한번 경계를 하게 해줘야겠죠. 이제 장기 차입금은 안전하지 않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름을 바꾸는 게 유동성 대체예요. 이제 유동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이름이 유동성 장기부채거든요. 유동성 장기부채. 뜻을 알아야겠죠. 이게 바뀌는 상황이 유동성 대체.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인데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라서 그러니까 유동 성격으로 대체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대체가 되는 시기는 정해진 거예요. 상환 연도 직전 결산. 상환 연도의 직전 결산이겠지. 그때 유동성 대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상환 연도 결산에 하면 이미 늦잖아요. 그 직전 연도에 해줘야지. 결산을 딱 해주면 돼요. 이제 이름 뜻을 보면 유동성 장기부채죠. 이거를 끊어서 보면 되거든요.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부채는 그 본인의 태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장기부채로 태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유동성을 띄워버렸다. 그런 느낌이지. 장기부채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유동성이다. 근데 회계에서는 성격이 중요해요. 성격. 그럼 이거랑 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항상 이름에 모든 뜻이 다 있고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을 읽을 줄 알면 엄청 좋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은 전제가 뭐가 깔리냐면 얘는 현금이 아니에요. 왜냐면 현금이면 당당하게 현금 이렇게 말하지 현금성 자산 좀 구질구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꿀리는 거야. 그래서 말이 많아요. 내가 현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현금이 아닌 자산인데 현금의 성격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현금이랑 놀 수는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좀 약간 쫄리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그냥 이름을 좀 편하게 보면은 가운데 세 글자를 가리면 유동부채예요. 얘 성격 유동부채예요. 왜냐면 이거 공부 안 하면 장기부채가 붙어 있어서 비유동부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격이 중요해. 유동성이 이긴 거예요. 장기부채를. 아니 장기부채면 그냥 장기부채라고 그러겠지. 유동성을 왜 말하겠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패턴을 갖고 가서 딴 데도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도 있고 유동성 장기부채도 있으니까 다음에 비슷한 거 나오면 응용해서 풀 수 있겠지. 그게 실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10번과 111번이 세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빌릴 때는 장기 차입금이지만 장기 차입금은 필연적으로 유동성 대체가 되어야 하죠. 한번 거쳤다 갚아야지. 위험해 해놓고 이제 위험하니까 갚을 때가 되었구나 정도 차이.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랑 단기 차입금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기 차입금은 빌리는 순간 알아. 위험하다는 걸. 빌리면서 내년에 갚아야겠구나. 대비를 해놔야겠군 이런 느낌이고, 장기 차입금은 빌릴 때는 아무 생각 없지. 천천히 갚아야지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결산 때 이제 긴장 좀 해. 유동성 장기 부채로 한번 바꾸고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랑 단기 차입금이랑 같은 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급을 좀 내려주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은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언젠간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된다. 그 상황을 유동성 대체라고 한다. 근데 지금은 출제자가 좀 친절하니까 유동성 대체라고 말을 해준 거지 이걸 반드시 유동성 대체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장기 차입금 이런 상황에서 그 뒤에 괄호 있는 문구 있잖아요. 그 말 안 해도 답은 똑같다고.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있으나 마나한 말입니다. 없어도 답이 똑같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110, 111로 가는 게 이제 장기 차입금의 정상적인 루트라고 보시면 되고, 112번은 요건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110번, 111번을 풀었으면 112번이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은 받아야 돼요. 왠지 한번 볼게요. 112번은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만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2년은 넘는다는 소리니까. 원금 2천과 이자 30을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장기 차입금은 바로 갚는다고? 일단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장기 차입금은 유동성 장기 부채를 말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 장기 부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냥 출제자 입장에선 너네 모르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냥 장기 차입금으로 해라 이런 느낌의 해석. 두 번째, 중도 상환을 한 것이다.
그냥 빨리 갚아버린 거다. 그러면 유동성 대체를 하기 전에 갚을 수도 있긴 있는 거죠. 뭐 사연은 모르겠으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뭐 예를 들어 5년 후에 갚기로 했는데 우리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갚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돈 못 받을까 봐. 그 조기 상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상황이 아쉽다.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장기 차입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후자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동성 대체라는 말도 없고 유동성 장기 부채도 언급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중도 상환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뭐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낼 때는. 뭐 최대한 설명은 해드리는데 그냥 생각은 해보자.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오른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는 왼쪽으로 나가야 돼요. 장기 차입금 원금 2천만 원. 이자가 30이고 여기는 기업은행이에요. 근데 2천만 원이 사라지면서 2천만 원만 나가는 거 아니죠? 30만 원이 더 나간다. 우리 차 할부 갚으면서 해봤는데 원금은 부채로 잡히고 추가 비용인 이자는 비용으로 잡혀요.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2,03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답은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걸 보면서 원래는 유동성 장기 부채인데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은 해보자 라는 거지. 이제 다음 문제는 113번인데 113번은 밑에 87번 이렇게 써놓을게요. 87번. 아마 113번은 그냥 보면 바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답만 그냥 쓸게요. 어, 113번은 키워드를 찾아보자. 113번에 임대료, 미수금, 임대보증금 3개. 임대료, 미수금, 임대보증금 3개.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임대료랑 임대보증금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건물주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보증금 갖고 오세요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러면 보증금을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차변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차변에 돈이 들어옵니다.
보증금 잔액이 2천이라고 하는데 얘는 남은 금액이 2천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냥 2천만 원 받았다고 할게요. 원래는 뭐 더 많겠죠. 보통 예금 2천만 원 들어오고 왜 들어왔냐? 그럼 만약에 이걸 은행에서 빌렸으면 장기차입금, 보증금으로 받았으면 임대보증금, 이런 식으로 그 명분을 써주는 거죠. 왜 들어왔는지. 그럼 이 돈은 세입자한테 갚을 돈이에요. 인성한테. 자, 뭐 받았으니까 잔액이 2천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임대료를 누구 할 거예요? 임대료. 그러니까 오늘 월세 받는 날이거든요. 임대료가 495만 원. 이게 뭐 몇 달치인지 몰라요. 근데 금액이 지금 495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의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가가치세 때문입니다. 원래 450이거든요. 근데 45만 원이 붙은 거야. 그래서 495만 원일 겁니다. 근데 뭐 우리 부가세는 아직은 안 했으니까 그냥 495만 원이라 치고, 그러면 돈 내놔 해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수금이라고 처리했다는 말은 오늘이 월세 받는 날인데 난 알고 있죠. 근데 쟤가 돈을 안 주더라. 그러면 미수금 해놓겠죠. 제품 매출 아니니까. 그러면 이 495만 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인성. 똑같죠. 얘는 자산이고. 그리고 이 상태로 독촉을 한 거죠. 빨리 495만 원 갚아라 하니까 아 도저히 못 갚겠다. 보증금에서 까세요.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미수금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원을 못 받게 되는 대신 줄 돈도 사라진다. 부채도 사라진다. 앞에서 약간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죠? 그때는 우리가 세입자였는데 그래서 미지급금을 임차보증금과 퉁쳤죠. 딱 그거랑 정반대 상황. 그러니까 87이랑 113을 같이 써놓고 보면 정반대예요. 내가 건물주냐 세입자냐 이 정도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임대보증금이 주인공인 거죠. 지금까지 중간 점검을 해보면 비유동 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그리고 임대보증금 이렇게. 그리고 차입금에 딸려있는 주제는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기 차입금이 얘가 되는 거니까 앞에서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에 붙여놓은 거지. 걔가 되니까. 이런 맥락이고, 그 다음에 114번부터는 퇴직금 관련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왜냐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를 결정할 때는 이 일이 반드시 있는가, 없을 수도 있는가의 문제인데, 하나씩 따져볼게요. 사채 발행을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돼요. 돈 많으면. 내가 꼭 돈을 빌려야 되는가? 돈 많으면 안 빌려도 되지. 그리고 내가 꼭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 건물 없으면 못 받지.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직원이 퇴사하는 건 반드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건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경중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퇴사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하겠군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 퇴직금이라는 부분은 비슷한 게 어떤 느낌이냐면 대손이랑 좀 비슷해요. 퇴직금을 다루는 문제가 대손이랑 비슷해요. 여기서 퇴직금과 대손은 개정 과목이 아니라 그냥 주제입니다. 퇴직금을 주는 것과 대손 처리를 하는 것, 이 정도 느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쉴게요. 아니 아직 이거까지만 하고. 죄송해요. 쉬는 것처럼 말해서 여기까지만 설명하려고요. 그럼 이게 대손은 기억나요? 대손 한번 생각해봐요. 대손은 내가 돈을 얼마나 못 받을지 추정 했었죠? 내년에 얼마 못 받을까? 그리고 진짜 못 받았네? 이게 무한반복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못 받을 금액을 추정, 그리고 진짜 못 받은 돈을 처리, 추정과 처리의 반복이었죠. 그러니까 대손은 이미 했으니까 대손은 크게 추정과 처리, 그리고 운 좋으면 회수도 가끔.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도 뭐 하는 문제도 있긴 있었죠. 근데 여기서 회수는 정상적인 회수가 아니라 못 받아서 대손 처리를 한 후의 회수였던 거고요.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럼 퇴직금은 뭐냐? 퇴직금은 역시 얼마나 퇴사할까? 추정하겠죠. 지금 퇴사하면 직원들 얼마나 줘야 될까? 추정. 그리고 진짜 퇴사했네? 이거의 반복이겠지. 그러니까 추정, 처리랑 좀 비슷하다. 얼마나 퇴사할까? 진짜 퇴사했군. 이거 계속 반복한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대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손실을 추측하는 거라면 부채는 퇴직금은 그냥 부채예요. 얼마나 줘야 될까? 진짜 줬군.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냐 부채의 증가냐 이 정도 느낌의 차이. 못 받는 건 자산의 감소잖아요. 근데 퇴직금은 그냥 부채의 증가 뭐 이런 느낌이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상황 비슷하다고 알아두시고 좀 쉬다가 계속 보겠습니다.